되려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반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주가는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냥 이 회사는 안 되라는 걸 가정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가서 전자가 잘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는 아예 없습니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사이 장이 열린 그 순간들, 거기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총평부터 여쭤볼까요? 24일에 제가 나와서 조금 이제 시장에 반향을 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싸도 너무 싸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저는 거기서 더 내리면 한국 증시가 지하 3층이 아니라 이 지구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떻게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예상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연말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의 조짐이 우리 시장한테는 나쁜 영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일부 발목을 잡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올해도 경제하고 주식은 분리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최근에 경제 전망, 특히 앞으로의 우리 경제 전망을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뭔가 전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적으로도 전환기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구조도 전환기고, 그런 전환기에서 한국 경제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그리고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이고, 또 내수,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밝은 전망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변화에 얼마나 최적화된 기업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거고, 또 우리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의 어떤 수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판단을 그르치기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보다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 시장에서 사실은 꼭지를 잡게 되거나 또는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게 되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데, 그게 지난 연말하고의 올해 시장에서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2,400을 네. 잠깐 깨고 끝났잖아요.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일주일에 또 빠지는 바람에 그때 정말 사람들의 비관론이 극에 달했었는데, 네. 너무 금방,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진짜 많이 오른 편인데, 그 큰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올라서 이거 내가 따라가도 돼? 이런 걱정을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지수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다시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게 괜찮은 레벨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쌉니다. 지금도 많이 싸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대단히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렇게 올라가도 제자리도 아니고 아주 싼 가격대에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싼데도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너무 팔아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싸다 안 싸다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 체력이 아예 없었었던,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장에서도 이탈을 하셨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탈을 하고, 뭐 기관은 받을 만한 돈도 없고, 이렇게 세 부류 투자주체들 간의 어떤 이런 엇박자들이 지속적으로 나면서 시장이 더 어려웠었고, 이게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흘렀던 건데요. 이제는 하나씩 실타래가 제가 볼 땐 풀려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어쨌든 간에 제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볼 때 올해 시장에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돌파구들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지수대에서도 충분히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가 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이 안 되면 한국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어제는 한국이 엄청 급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반응을 맞아요. 하면서 미국이 네.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빠지고, 그럼 이 반도체의 긍정적인 흐름을 미국의 CES에서 찾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레가시 쪽이 뭐 중국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오른 거냐,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냐 장기냐 결정이 될 텐데 어느 쪽으로 이거는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CES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서버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금액이 80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500억 달러 했었으니까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늘어난 거죠.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불안했었던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즉 일반 범용 반도체에서 뭔가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었던 게 가장 컸고, 또 여기에다가 야, 이 정도면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된 거 아니냐, 데이터도 많이 없다던데, 그래서 이제는 뭐 특히 브로드콤 최근에 막 올라오면서 이제는 뭐 학습이 거의 끝난 거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투자가에 대해서 뭔가 보수적으로 가져갔었는데, 실제 빅테크 기업들 보니까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투자 규모를 더 늘렸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투자 규모를 늘린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고무적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거시 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지난 연말까지도 있었다가 올 초부터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서도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최근에 제조업 지수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거 레거시 반도체 쪽하고도 연관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젠슨왕도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에서 나오고 CES에서도 뭐 등장을 했지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고, 3월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그것도 소비 부양책이 된다라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했고, 오히려 CES 나오고 나서는 뭐 오늘 나오고 나서는 우리 있게 조금 쉬었죠, 그죠? 네. 여러 가지 뭐 핑계가 있는데, 뭐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했었던 뭐 장치 중에 하나가 원래 삼성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이크론께 들어갔다, 이런 핑계도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반도체에 대한 환경은 분명히 연초를 기점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이제 잠정치 실적이 곧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뭐 7조네 8조네 말이 많은데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별로 관계 없을까요? 반도체 랠리 아니면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려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반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주가는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냥 이 회사는 안 되라는 걸 가정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빠지던 날도 삼성전자는 1%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도 다 반영을 끝낸 거예요. 지금 시장에 나가서 전자가 잘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대조차도 없고, 네. 저도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언론 플레이는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것들은 의지는 좋으나 단순한 의지와 그다음에 진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아예 기대조차도 없고, 그리고 낮아진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것조차도 안 될 거란 밸류에이션까지 밀고 내려간 건데, 사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전자가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환율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한테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자한테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일부 환입돼서 저는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사실 되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부 시작하면서 워낙 단호하게 경제와 주식은 이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원래도 그래야 돼요. 예. 네. 어쨌든 원래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 좀 분리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 시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경제 지표를 볼 때 사실은 뭐 PM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많이 체크를 그럼요.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PMI 보면 56.8%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CPI와 고용보고서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일단 시장이 좋다라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PMI가, 뭐 PMI라면 옛날에 이름은 이제 ISM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뭐 제조업 지수라고도 하고 또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응답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명 중에서 50명이 넘으면
그 이상이 되면 좋아지는 걸로, 낮아지면 나빠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최근에 나왔던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는 게 고무적인데 특히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KBA의 이은택 의원님도 되게 좋은 자료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도 보고 되게 느끼는 게 많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은택 의원님의 자료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제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저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왜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는 그렇게 안 좋았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PMI 지수, 제조업 지수는 B2C,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어떤 그 IT래도 이제 그 개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하고 거래하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IT, 특히 이제 AI는 B2B잖아요. 기업과 기업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보는 것과 지표가 이제 다르게 됐었다라는 저도 거기에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제조업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B2C, 즉 우리 개인 소비자들한테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한 2달 전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지금 시장에서 내구재에 대한 소비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일반 물건들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전환점을 맞이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기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동안 우리가 내구재 또는 이런 어떤 그 재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가졌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미국 서비스업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서비스업 중심에서 이제는 재화 소비 쪽까지 옮겨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렇게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쪽에는 어떤 수요 확대와 맞물릴 수도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사실 저희는 이번 달이 이제 미국의 4분기 실적이 막 몰려 나오는 때고요. 특히나 다음 주부터 이제 은행부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미국은 실적이 좋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그렇죠. 기대치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나쁘다는 걸 또 다 알고 있거든요. 보통 경험상 요럴 때 좋은 애들이 더 가는 거냐, 안 좋은 게 실적이 나오면서 뒤집어지는 거냐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이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서 낮아진 기대치보다 좀만 좋아도 오히려 조금 이제 스프링처럼 올라올 수 있는 워낙 수급들이 많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대려 조금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뭐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조금 한국이 조금 더 약간 더 그래도 우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일 날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네, 초청받은 여기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있나요? 예. 뭐 이게 혹시 세상 일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요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장중 고점은 못 넘겼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다시 신고가가 150 단 많이 넘겼습니다. 빠졌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 15% 이상 빠졌다가 올라오고 테슬라는 기세가 약간 이제 주춤하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약해지는 건지 왜냐하면 세론이나 뉴스가 이미 지나는 거니까 아니면 약간 주춤한 테슬라가 실제 취임을 하면서 다시 트럼프 관련 종목이 되는 건지 이 취임을 앞에 두고 어떤 흐름이 나올 거로 보세요? 사실 저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는 미국 시장이 조금 현재 흐름보다는 조금 약간 둔화될 수 있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도하다라서 끝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 라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몰렸던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저렇게 강력했던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만 쏠렸기 때문이에요. 네. 야 트럼프가 되면 오로지 미국만 좋아지는 그림이야 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 볼 필요가 있겠어?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지.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도 한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 미국 시장에 들어온 돈들 보면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돈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내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되는 방향은 뭐 맞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었네라고 하면 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또는 일부 자금은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만 너무 좋아지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국가들이 피해 정도가 덜하다라면 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전 그런 흐름이 펼쳐질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미국 시장이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도했던 어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조금 완화가 되는 누그러지는 그러면서 반대급부에서 피해가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에 대한 어떤 다시 보기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환율 달러 지수가 109.5에서 108.5로 은근히 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빠졌죠. 환율도 많이 네. 떨어졌고 미국 시장이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12월 달에 다우존스가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9일 연속 빠진 적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나스닥은 뭐 한 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12월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면 이미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되면 또 11월 같이 미국이 날아가는 장이 될 거다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단기적인 게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기대가 되돌려진다고 해서 지금 있는 큰 추세가 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 트럼프 관련 기업들도 오른 건 있지만 그래도 빅테크가 제일 많이 오른 건데 빅테크는 지금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제 갈 길을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과열이었는데 좀 식힌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미국이 어떤 큰 방향을 바꿔주고 뭐 하락세로 전환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쉬어갈 거고 언제 쉬어갈 거고라고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쉬어가면 한 번 더 내가 잘 살 기회가 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현재 큰 그림은 제가 볼 때도 훨씬 더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조정 네. 오면 그냥 사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이 취임을 앞두고 사실은 트럼프의 입 또는 트럼프 측의 입에 이제 집중을 하다 네. 보니까 앞서 선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를 가지고도 시장 참여자들이 논란이 계속 많죠. 들썩하고 네. 그런데 막상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무슨 소리냐 가짜 뉴스다 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 봐야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관세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시나리오 관세 방향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저희가 그냥 총 집합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취임하더라도 좀 더 대응하시는데 편할 것 같거든요. 한번 짚고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해프닝이었었지만 처음에는 원래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먹일 거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그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그 팀에서 이렇게 하면 시장의 영향이 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니까 어떻게 선별 관세를 통해서 품목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처음에 뉴스에 나왔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또 그 뉘에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름대로 이 여부를 두고 지금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갈등이 나왔는가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트럼프란 사람도 본인이 집권하고 나면 잘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가 돼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에 이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물가예요. 트럼프는요, 여러분들 여러 요인 때문에 당선된 분이지만 사실 물가가 제일 컸어요. 너무 높아진 물가가 돼 있는데 이 보편 관세 먹으면 물가가 무조건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나름대로 트럼프에 있는 베센트부터 시작해서 재무장관이죠. 그죠? 베센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트럼프 관료들은 이렇게 먹으면 물가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 물가에 미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되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뭔가 정책은 쓰지만 물가를 고려한다는 게 되게 핵심 변수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 트럼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를 먹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트럼프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먹이는 건 트럼프 권한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의회에서도 그걸 승인할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하원 의장 선거가 있었죠. 하원 의장 선거에서 존스가 재선된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안 될 뻔했어요. 안 될 뻔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밀어도 안 될 뻔했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그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 전화해가지고 간신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편인 하원 의장 하나 당선시키는 것도 트럼프가 억지로 설득을 해야 될 정도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의회가. 왜냐면 의회가 하원이 특히 435명인데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가져는 갔지만 한두 석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서너 명만 배신 때리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원 의장 하나 당선된 것도 그런데 미국 시장에 그런 영향을 미칠 거를 의회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이전에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일단 의회가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웨이브긴 하지만 전부 다 공화당이 가져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걸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는 어제 해프닝을 통해서 야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가 정책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물가라는 걸 고려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 정말 그렇게 나올 거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그거는 우리나라 환율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다 될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원화도 약세였던 거고 사실은 미국이 금리도 올랐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이 정도는 아니었어. 트럼프도 그 정책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쓴다라는 뉘앙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했구나라는 게 되돌려지면 환율도 달러 가치도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 그리고 미국에 너무 올랐던 금리도 완화되는 흐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조금 현재보다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큰 게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벼이 볼 만한 사건은 아니었고 이게 최근에 하원 의장 선거와 연계해서 미국의 정치 구도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올해는 이제 선거가 없고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데 내후년이죠. 2년에 한 번이니까. 26년. 26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25, 26년. 네, 그러네요. 내년인데요. 예. 근데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요인이 물가도 있지만 저는 이민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PC와 관련된 이 사람들의 지침 같은 게 되게 크다고 보는데,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관세 같은 걸 때려놓고 오히려 한 연말쯤 가서 이제 경제가 중요해지잖아요. 중간 선거는 특히나 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 선거보다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관세를 걱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이게 절차를 보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제 관세를 때리긴 하는데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즉시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트럼프니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거야. 일단 관세를 있습니다. 때리죠. 예. 근데 관세를 먹인다고 해서 그게 즉시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보편 관세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부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었을 때 그걸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대한 건 슈퍼 300일조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관세를 제대로 때리고 싶을 때는 이제 국가 안보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때 그걸 하게 돼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때린다고 해서 즉시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조사를 상무부가 상당 기간 해줘야 돼요. 상당 기간 해주고 그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말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재무부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해서 즉시 발효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때린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 기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 기간 되고요. 많게는 1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기간 동안 또 뭘 하면 될까요?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협상을 하면 실제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제대로 안다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뭔가 관세는 먹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즉시 발효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불법 이민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저는 많이 쫓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러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면적인 추방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유럽하고 이런 애들한테 우리 거 농산물 사. 그다음에 가스하고 에너지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 농산물 지금 생산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49%가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네. 얘들이 없으면 농산물이 생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아마 농촌에 가보시면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알고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안 될 거란 얘기죠. 거긴 더 심각해요. 아니 팔 게 있어야 팔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당한 수준으로 쫓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뭐 할 거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미국을 알면 알수록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뭐 달러, 원화, 엔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전의 계기를 우리가 만약에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라 달러 빼놓고는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약세입니다. 유로화도 약세고요. 네. 일본의 엔화도 약세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그 폭에 있어서 조금 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게 맞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환율의 방향성은 달러 강세에 기인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좋은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우선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떼어놓고 야 한국의 어떤 원화만 놓고 1,500원 가까이 되어갔으니까 이전에 어떤 금융위기 때와 견주어서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너무나도 마치 그러니까 당장 뭔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럴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좀 저는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까지로 분명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달러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네. 이 기업들도 들고 있는 달러로 환전 안 할 뿐인 거고 또 우리조차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서 사실 들고 있는 달러가 나간 거지만 그렇다고 달러 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나친 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되겠죠.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환율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전환점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다 현실화되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망들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트럼프도 현실적인 경제를 감안하는구나. 또 미국의 여러 법적 제도 때문에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환율에 대한 전환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넘겨짚기긴 하지만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해서 뭔가 환율에 대한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더 레벨이 어느 정도 더 낮아질 거냐 여부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여부는 되겠지만 큰 방향성은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오거나 하면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가 너무 약해지면 이제 환율 조작국 얘기도 나오고 재무 보호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아라든 루피든 유로든 뭐 다 약세인데 혹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너무 너희들의 환율이 약하니까 뭐 환율 조작국 같은 거를 통해서 약간 개입을 통해 다른 나라 통화를 강세로 바꾸라는 압력이 혹시 있다면 원화가 더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텐데 아니 본인이 달러 강세 만들어 왔는데 뭐 우리가 조작을 한 게 뭐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도 조작하고 싶습니다. 달러의 약세, 낮은 금리 여러 가지 트럼프가 원하는 조합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말고 일단 다른 나라에게 그걸 요구하는 방법을 쓰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일본의 옛날에 1985년에 플라자비가 그랬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정도 합의는 네. 아니더라도 그건 예. 너무 세니까. 너무 세기도 하지만 네. 지금 각국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왜냐면 미국 경제만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는 전체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미국이 안 좋았고 일본이 너무 좋아서 벌어진 네.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 좋고 다른 나라가 안 좋은데 그걸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환율에 대한 어떤 약세를 더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거지 강세로 끌어올리려면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너무 물가를 끌어올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전망을 바꿔야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국민연금 동원해서 환율을 한다라고 한들 사실 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면 그건 자연스러운 원리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라는 사람도 보면은요. 나름대로 각국에 대해서 야 니네 환율을 너무 조작하는 거 아니야? 또는 연준한테도 너 금리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나름 그래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해요. 예컨대 물가도 내릴만 하니까 더 내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번 내리면 될 걸 두 번 내리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 그 친구도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원화도 달러도 본인이 볼 때도 초강세로 갈 것 같은 그 흐름에서 야 한국 환율 주작국이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야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달러 가치도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되게끔 했는데 니네 자꾸 원화 이렇게 약세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 방식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물가도 오르는데 금리 내려 이런 적은 없어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물가를 내릴 거니까 넌 더 내려줘.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럴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건이 먼저 형성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네. 트럼프도 항상 그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모든 시장 대비 작년은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소외되고 약간 결핍을 많이 겪게 되는 많이 장이기는 소외됐죠.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과 우리 장을 비교해봤을 때 뭐 극명하게 디커플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다를까요? 일단 지난해 왜 디커플링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쉽죠. 네. 우리나라가 지난 그래도 7월까지 디커플링은 아니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디커플링 된 원인은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AI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전자가 이제 폭망을 하면서 사실 관련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고 시가총액 1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중심이 무너지면서 하락했다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삼성전자 하락할 때는 속절없이 빠지다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삼성전자가 빠져도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덜 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도 제가 볼 때는 한미 디커플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자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으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방향이 다르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정도의 차는 있을 거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 이젠 제가 볼 땐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뭐 미국이 더 많이 오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방향에서 달라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좋은 현상이 나오는 현상들도 간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수급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고 물론 12월 마지막에 좀 팔았지만 최근에 이제 기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엄청나게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 돈도 들어오고 외국인 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신지 조금 더 갈 것 같은지를 좀 얘기를 둘 다 고객 예탁금과 외국인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뭐 지금 3일 연속 들어온 것만 가지고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뭐 제가 지난 12월 24일에도 외국인이 전환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기대감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3일 연속이 왜 이렇게 반가운 거냐면 지난 9월 이후 처음이에요. 네. 어쨌든 야 뭐 옛날 같으면 3일 연속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데
워낙 들이붓다 보니까 3일 연속만 돼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소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최소한 3일 연속 샀다라는 의미 안에 놓고 보면 아, 이제는 뭔가 급하게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구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혹시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노릴 사람들이 늘어나는 형상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제는 이전처럼 막 하루에 1조씩 들이붓고 이런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될 만한 기업들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이부을 때는 되는 종목도 안 됐어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도 빠지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올라야 되는 업사이드 있는 것도 사실 잠깐 오르다 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꾸 막 조금만 오르면 팔게 되고,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졌던 게 지난해 연말까지의 시장이었다라면 어쨌든 3일 연속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의 변화의 어떤 조짐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이제는 시세의 연속성도 한국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전체 뭐 시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될 만한 기업들은 또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전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예탁금 늘어나는 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비관론만 있었던 거고, 네. 또 야, 미국 시장 아니면 한국 국장 버려라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밑에서 야, 이 정도면 정말 싸니까 한번 해봐야 돼 하는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땐 국내 시장의 체력이 보강되는, 외국인도 덜 팔거나 살 수 있는 환경, 거기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저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일정 부분 뭔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이것도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오르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더 오르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할 때 많이 들어오다가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자금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현금이 많이 말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으로 너무 많이 가셨는데,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에 했던 돈 말고 다른 돈도 혹시 한국에 태울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수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2,600대 정도까지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예탁금이 네.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부터는 뭔가 다시 조금 이제 한번 지켜보자라는 시각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이제 전반적인 걸 봤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삼전 이야기도 한 두어 번 그러게요. 정도 네. 한 것 같은데, 당장 또 내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는 줄 하향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이기는 했잖아요. 물론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만,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목표가를 줄 하향한 거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먼저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려놓고 사실 기대치를 더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한 주가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삼성전자가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자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전자가 또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보고서들이 목표가를 너무 뒤늦게 내리는 건 제가 볼 땐 의미가 없고 너무 뒷북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네, 가자.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환인 차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질 경우 목표가를 올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혹시 워낙 안 좋다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 파운드리에서 조금 더 손실이 났을 경우를 가정한 건데요. 그렇다라면 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뚜껑을 열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놓고 보면 이제는 현재까지 나오는 줄 하향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싸다. 왜냐면 그분들이 내린 목표가도 8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4, 50% 올라가야 되는 그림일 건데, 그럼 엉터리잖아요, 그냥.
한 6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걸 목표가로 얘기를 하면 답이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분들도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냈을 텐데 삼성전자가 그 안 좋은 실적을 내도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실 거예요. 존중을 해드린다라면. 그런데 지금 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제 곧 그 순매수도 보겠지. 외국인 순매수도 되게 많고 주가도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네. 올라서 어제 거의 20만 원 가까이서 끝났단 말이죠. HPM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이제 HPM이라는 거를 영원히 독점할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건 이 독점이 오래된다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비슷한 게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죠. 네. 하나는 전자가 못한 반사익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로 가야 될 주가 움직임을 지금 하이닉스가 전부 다 흡수를 했다라고 흡혈귀처럼 쭉 가져갔다.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예, 하여튼 좋은 표현으로 네. 되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런 독점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 말고도 이제 HBM과 관련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를 다 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전자가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또 엔비디아 퀄에서 또 이제 탈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아, 이건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가겠구나. 그런데 HBM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또 투자를 더 한다라고 하니 우리가 그동안 좀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 그동안 주가 조정이 컸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역시 하이닉스도 레거시 반도체가 있는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전환을 했고, 또 현재 최근에 내구재 또는 어떤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수요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하면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조금 나은 그림을 그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말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좀 집중했던 걸로 치자면 배터리 2차 전지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새해 들어서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거든요. 향후 전망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전망이 쉽진 않죠. 우선 트럼프가 들어와서 IRA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IRA는 다 없애진 못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보조금을 주느냐에 따라서 참 차등은 있는 게 예컨대 전기차를 살 때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대 사면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내가 왜 사람들이 차 사는데 거기다 보조금을 줘라는 게 트럼프의 네. 생각이고, 다만 그거 말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장들,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받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거는 유지를 시킬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IRA를 폐지겠다라고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동의해 줄 거냐 쉽지 않을 건데, 뭔가 나름대로 여기서 접점을 찾는다라면 이게 일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내가 여전히 보조금을 줄게, 생산 보조금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전기차 사는 사람들까지 굳이 내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 공화당 의원들도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일단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궁극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IRA가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완화가 되면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시겠지만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재무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기업 중심으로는 제가 볼 땐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와 관련해서 뭐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조금이 없어진다.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러면 2차 전지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데잖아요. 고점 대비로는.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한번 2차 전지 주가 더 빠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 어느 정도는 쪽을 반영이 보세요?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네. 이미 없애기로 한 거는 반영된 것 같다.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없애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예. 되니까 지금은 IRA는 뭐 이렇지만 전부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었던 거지. 뭐
뭐 저기 뭐지 그냥 일반 차 살 때 주는 보조금까지 못 없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없어진다는 게 가정이 돼 있는 거기 그렇다라고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없어져도 주가에는 영향이 덜할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긴 흐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것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 현실적인 부분은 어쨌든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자금이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직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짚어보고 싶은 업종이 자동차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면 이 업종에 영향을 받네라고 하는 것 중에 환율수에 주로 자동차주를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몇 달간 환율 강세인 모습 속에서도 그다지 대단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금리 때문에 차가 덜 팔릴 거고요. 아무래도 할부금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할부금융을 할 때 미국제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를 해주거든요. 4.5%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에 최소 3.5 정도는 더해줘야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의 일단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금리가. 일단 그게 문제일 거고요. 국내는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서 다 전부 다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꼭 나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경제에서 이 자동차라는 게 내구재 중에 가장 큰 것들이고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혹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부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환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조금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야 뭔가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국내는 쉽진 않을 거니까 뭐 그리고 또 현대차나 기아자동차가 뭐 국내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니까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올해 들어서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 현대차도 사실 로봇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서 현대차가 30%, 모비스가 20%, 글로비스를 10% 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로봇이 굉장히 뭔가 각광을 받아서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각광을 받는다면 저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은 금리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고 한국은 내수가 부진한 게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만약에 환율이 원래 높아야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장이 안정된다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럴 때 자동차주가 좀 반등할까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좋을 때도 자동차주는 오르질 못하더라고요. 예. 그럼 오히려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게 이런 업종에 도움이 되는 그림일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럴 거란 예. 기대가 있을 거다. 기대죠. 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되려 환율도 중요한데 환율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은 금리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환율 때문에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금리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한국게 더 싸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내가 차를 사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금리가 될 수 있으니 뭔가 금리가 안정된다라면 그때 한국차를 더 쳐다보거나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차가 그래도 미국의 포지션이 괜찮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네. 되려 환율 반전 신호 그로 인한 어떤 미국의 금리 안정 이렇게 된다라면 되려 제가 볼 때는 그게 자동차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업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장에 참여를 하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뭐 제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수를 줄이고 너무 손해보지 않는 것도 이제 집중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친다면 앞서 여러 가지 업종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공식에 들어맞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업종이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 논의한 것 이외에. 사실 조금 지난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없었던 게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 투자했던 사람이 제일 좋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죠? 네. 정말 거두절미하고 그냥 예. 배터리가 그때 뭐 나왔습니다. 매크로를 볼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지난해도 그랬어요. 지난해도 저도 뭐 매크로로 많이 먹고 살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방산하고 전력기기만 라면, 있었으면 라면도. 라면하고. 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경제랑 증시 보지 마세요. 네. 실제로 그래. 그러셨다고요? 그게 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흐려요, 사실은. 경제 많이 알면 주식 잘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네. 콩떡이에요. 사실은 기업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 이걸 아는 사람들이 증권 시장에서 승리하는 거지 경제하는 사람 오히려 돈을 더 못 봅니다. 겉만 많아져요.
맨날 시장이 안 좋게 보일 텐데, 경제 안 좋게 보일 텐데 손이 나가겠어요? 그분들의 역할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저희가 감히 검져볼 수 없는 거지만 그분들은 좀 더 큰 틀에서 나라 살림을 말씀하실 때 제가 볼 땐 중요한 거고요.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경제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요만한 거예요. 그죠? 경제는 이만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의 말씀을 꼭 새겨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뭐 정치권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귀담아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고 지난해나 올해나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도 기업들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특화되었던 기업들이야. 그리고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지금도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돌파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해줄래? 라고 했었던 것도 그럴 거고 이렇게 올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는 그렇게 안 올랐었나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안 그랬었나요? 그리고 10배씩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깊이를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를 보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었을 때 한국이란 기업이 수혜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되고 있는지 저는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AI예요. 그러면 미국의 AI가 움직일 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연관되거나 특화된 기업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건 국내 정치 상황과 전혀 무관합니다.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CES 있었잖아요. 젠슨랑 어떤 발표도 있었었고 네. 그런 내용들만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이슈 좀 집중해야겠네요.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건 좀 지금 예측 불가능하게. 그렇죠. 워낙 그거는 변하고 좀 별개로 있으니까요. 좀 안타까운 사항이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지금도 뭐 좀 막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큰 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진짜 방향은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기업들도 그런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연초부터 움직였던 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움직이고 CES 때문에 움직이고 트럼프 입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그죠? 국내 정치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도 가끔 테마주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 표현으로 뭐 그렇게 주류는 아닌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배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해외의 어떤 변화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